Listen, I need to speak to a copper first, because I think I've killed someone. 2012년 7월 3일, 한 그룹의 외국 학생들이 햄프셔의 사우스시 해변에서 충격적인 발견을 했다. 그들은 분홍색 샤워 커튼에 단단히 쌓여 플라스틱 통 안에 숨겨진 남성의 몸통을 발견했다. 당국은 피해자를 식별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이후에 다른 장소에서 추가적인 신체 부위가 발견되면서 더욱 복잡해졌다. 이 사건은 어둠 속에 숨겨진 비밀을 속삭이며 진실의 경계를 시험하는 사건이었다. 커튼에 쌓여있던 몸통의 주인은 누구였을까? 경찰은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 햄프셔는 영국 남부 해안에 위치한 주이다. 아름다운 시골 풍경, 역사적인 랜드마크, 활기찬 도시로 잘 알려져 있다. 햄프셔는 인구 180만 명 이상으로 영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주 중 하나이다. 또한 햄프셔는 포츠머스와 본머스 같은 유명한 해안 휴양지가 있는 곳이다. 풍부한 역사, 자연의 아름다움, 문화적 매력으로 인해 세계 각지의 방문객들을 끌어들인다. 그러나 햄프셔의 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6,713건으로 기록되었다. 이 지역은 2012년 7월에 일어난 비틀린 범죄의 목격지가 되었다. 2012년 7월 3일, 햇빛이 찬란한 날이었다. 학교에서 휴일을 맞이한 외국 학생들이 햄프셔의 사우스시 해변을 방문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기쁨과 흥분으로 가득 찬 시간을 보낼 것을 예상했다. 그러나 그들의 길에 잊을 수 없는 일이 닥쳐오고 있었다. 학생들이 해변의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 사진을 찍기로 결정했을 때 근처의 플라스틱 통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이끌려 통을 확인하기 위해 다가갔고 통 안에 숨겨진 신비로운 물체를 발견했다. 포장을 신중히 열어보니 분홍색 샤워 커튼에 단단히 쌓여 숨겨진 몸통이 나타났다. 학생들은 그 발견에 놀라 두려움을 느꼈고 통 속의 몸통을 그대로 둔 채 즉시 당국에 신고했다. 수사관들이 도착하자 학생들은 사진을 찍던 중 몸통을 발견한 끔찍한 이야기를 공유했다. 수사관들은 통에서 쌓여있던 몸통을 꺼내 조사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몸통 가장자리에서 수많은 절단 자국을 발견했는데 이는 범인이 몸을 자르면서 갈등하거나 주저했을 가능성을 암시했다. 경찰은 현장을 철저히 수색하고 구석구석을 조사했다. 또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신문하며 범인을 추적할 단서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누구도 특별한 이상 징후를 목격하거나 의심스러운 물건을 나르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몸통은 후에 법의학 실험실로 보내졌고 철저히 분석되었다. 병리학자는 몸통에서 죽음의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잔혹하고 폭력적인 공격의 흔적을 발견했다. 그 분석에 따르면 비극적인 사건은 2012년 6월 30일부터 7월 3일 사이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지만 수사관들은 몸통을 숨겼던 샤워 커튼에 주목했다. 그들은 커튼에서 단서를 찾기 위해 실험을 시작했다. 놀랍게도 커튼에서 8개의 고양이 털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 털의 유전 물질은 미토콘드리아 DNA로 정밀한 일치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Cat hairs are a bit problematic because they're basically very tiny. There's very little DNA within them, so you have to be exceedingly careful in how you do it, and it has to be done in a very clean environment. 토막 사건 발견 후 이틀 뒤인 2012년 7월 5일, 초췌하고 불안한 한 남성이 쇼어햄 경찰서를 찾았다. 그 시각 경찰서는 닫혀 있었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경찰 무료 전화를 이용해 운영자에게 연락했다. 그는 자신을 데이비드 힐더라고 소개하며 햄프셔 사우스시 해변 근처 리치먼드 로드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도움을 요청하며 아침에 깨어났을 때 주머니에 누로펜 포장지가 가득한 것을 발견했다고 고백했다. 누로펜은 신체 부위를 제거하는 데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혼란스러워했고 몸에 통증이 있었다고 말했다. 운영자가 그의 상태나 구급차가 필요한지 물었을 때 힐더는 우선 경찰관과 이야기해야 한다며 자신이 누군가를 죽였을 것 같다고 말했다. Listen, I need to speak to a copper first, because I think I've killed someone. 스티븐 마일스 경관은 데이비드 힐더의 불안한 고백에 대한 소식을 듣고 즉시 경찰서 밖에서 그를 만났다. 마일스는 힐더가 눈에 띄게 혼란스러워 보였다고 묘사하며 왜 그렇게 혼란스럽고 불안해 보이는지 물었다. 힐더는 확신이 없는 태도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추가 조사를 위해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들어갔다. 마일스는 힐더에게 사건의 전말과 자신이 누구를 죽였는지 물었다. 두려움에 빠진 힐더는 불안한 기억의 조각들을 경험했으며 자신이 분명히 후회할 일을 저질렀을 것 같다고 말했다. 힐더는 자신이 생각하는 일이 사실이라면 자살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마일스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묻자 힐더는 여전히 확실하지 않다며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힐더의 정신 건강을 걱정한 당국은 그가 약물 과다 복용에 대한 두려움을 표명한 것을 보고 병원으로 데려가기로 결정했다. 힐더가 의료처치를 받는 동안 경찰은 사우스시 근처 리치먼드 로드에 있는 그의 아파트를 철저히 수색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 이미 어지럽혀져 있었지만 수색 결과 의심스러운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다. 수식스 경찰이 힐더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자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드러났다. 힐더는 아마도 모든 것이 자신의 머릿속에서 벌어진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 검사가 끝난 후 힐더는 병원에서 퇴원의 기차를 타고 리치먼드로 돌아갔다. 하지만 운명은 그의 인연을 경찰과 끝내기에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경찰은 여전히 실종된 몸통의 나머지 부분을 찾기 위해 사우스시 해변의 사건 현장으로 돌아가 탐색을 계속했다. 그들의 노력 끝에 2012년 7월 6일 최초 발견 후 3일째 되는 날 해변의 다른 장소에서 두 다리를 발견했다. 법의학팀은 현장을 신중히 수색하며 테이프로 구역을 표시하고 증거를 수집했다. 이것은 매우 혼란스러운 발견이었다. 몸통, 다리, 골반은 서로 다른 두 장소에서 발견되었지만 나머지 신체 부위, 머리, 팔, 일부 내부 장기, 생식기 등은 끝내 찾을 수 없었다. 복구된 모든 신체 부위를 신중히 검사하고 테스트한 후 법의학 전문가들은 이를 병리학 연구소로 보내 추가 분석을 진행했다. 과학적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서 DNA 샘플을 추출할 수 있었다. 이 귀중한 증거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었고 신원이 확인되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결국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졌다. 그는 사우스시 근처에 거주했던 30세의 데이비드 가이였다. 데이비드 가이는 1982년 햄프셔에서 태어나 단순한 즐거움으로 가득한 평범한 삶을 살았다. 그는 아버지 마이클에 의해 양육되었으며 가족이나 개인적인 삶에 대해 알려진 바는 많지 않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에 따르면 데이비드는 어릴 때부터 온화하고 배려심 많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가장 좋아하는 취미 중 하나는 수영이었으며 그가 자주 방문했던 사우스시 해변은 그에게 특별한 장소였다. 아무도 이 사랑받는 해변이 데이비드 자신의 삶에서 미스터리하고 혼란스러운 사건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긴급한 심정으로 수사관들은 데이비드 가이의 삶과 가능성 있는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사우스시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그들의 수사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익명의 한 개인이 접근하여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그는 데이비드 가이가 자신의 집이 없어 친구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주소를 제공했고 경찰은 지체 없이 리치먼드 로드의 킬란 코트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 아파트는 바로 전날 2012년 7월 5일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했던 데이비드 힐더의 소유였다. 피해자인 데이비드 가이와 불안정한 상태에 있던 힐더 사이의 복잡한 연결고리는 조사 과정에서 많은 의문을 제기했다. 수사관들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문을 두드리며 이웃 주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두 사람, 즉 30세의 데이비드 가이와 46세의 데이비드 힐더는 단순한 지인 이상이었다는 공통된 의견이 나왔다. 그들은 오랜 친구였으며 기복이 심한 롤러코스터 같은 관계로 묘사되었다. 이들은 종종 심한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여전히 서로를 의지하곤 했다. 또한 지역 사회 내에서 큰 데이브, 힐더와 작은 데이브, 가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웃들은 힐더의 직업과 독특한 습관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했다. 그는 고철상으로 일하며 동네에서 자전거를 타는 모습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그의 자전거 핸들바에는 단단히 고정된 도축용 상자가 있었다. 이런 독특한 특징은 지역사회에서 힐더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추가 조사 결과 폭력적인 과거가 밝혀졌다. 데이비드 가이는 종종 힐더에게 음식을 의지하고 샤워할 장소를 제공받았다. 그 대가로 그는 힐더의 고양이, 팅커를 돌보는 책임을 맡았다. 하지만 그 무해해 보이는 임무가 위험과 기만으로 가득 찬 비극으로 이어질 줄은 전혀 몰랐다.
힐더가 집에 돌아와 아파트가 어질러져 있거나 고양이 팅커가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 것을 발견하면 그는 데이비드 가이를 폭행하곤 했다.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들은 힐더가 데이비드 가이를 살해한 주요 용의자로 지목되기에 충분했다. 2012년 7월 8일, 햄프셔 경찰은 힐더를 체포하며 사건 해결의 중요한 단계를 밟았다. 그러나 경찰이 그를 직접적으로 대면했을 때 힐더는 데이비드 가이의 죽음이나 그의 시신 절단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다. 힐더의 체포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경찰에 의해 비공개로 유지되었고 대중은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해 궁금증을 가졌다. 드디어 1년의 시간이 흐른 2013년 7월, 힐더의 체포 배경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다. 힐더는 윈체스터 크라운 코트에서 데이비드 가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힐더가 데이비드 가이의 시신을 정교하게 절단하고 계획적으로 행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자신의 자전거에 장착된 도축용 상자를 이용해 가이의 신체 부위를 사우스시 해변의 여러 장소로 옮겼다. 재판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가이의 머리, 팔, 그리고 특정 내부 장기는 절단되었으며 여전히 실종 상태로 남아있다. 경찰은 2012년 7월 5일 힐더의 아파트를 수색하는 동안 데이비드 가이의 몸통을 감싸고 있던 샤워 커튼과 일치하는 섬유를 발견했다고 배심원들에게 밝혔다. 또한 아파트에서 발견된 고양이는 커튼에서 발견된 8개의 고양이 털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였다. 경찰은 추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고양이의 털 샘플을 채취했다. 그 외에도 바닥에서 혈흔이 발견되어 추가 분석을 위해 수집되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발견 사실을 힐더에게 알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는 수사 진행 상황을 숨기고자 했으며 더 확실한 증거가 확보될 때까지 기밀을 유지했다. 2012년 7월 6일, 수사관들은 모든 증거를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수의 유전학 연구소로 보냈다. 이곳은 10년 넘게 동물 DNA를 활용해 범죄자를 잡아온 연구로 유명했다. 존 웨튼 박사는 이전의 개를 위한 유사한 데이터베이스를 설립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에서 바바라 오톨리니 박사와 함께 고양이 DNA 데이터베이스를 설립했다. 영국 전역에서 6주 동안 152마리의 고양이로부터 미토콘드리아 DNA 샘플을 채취했다. 수집된 수많은 고양이 DNA 샘플 중에서 웨트는 커튼에서 발견된 털과 일치하는 샘플이 단 3개뿐이었다고 밝혔다. 비록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이 털이 힐더의 고양이 팅커에게서 나온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웨트는 영국에서 처음으로 고양이 DNA가 형사 재판에 사용되었다며 이는 법의학 과학에 있어 큰 발전이라고 언급했다. 영국에는 약 1000만 마리의 고양이가 있으며 이들의 털은 가구와 옷에 작고 보이지 않는 꼬리표처럼 남아 4분의 1 이상의 가정에서 발견된다. 이 발견은 반려동물 털의 전이를 통해 개인을 특정 장소나 물건에 연결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으며 이는 수사에 귀중한 통찰을 제공했다. 또한 조사관들은 힐더의 집에서 혈흔 형태의 추가 증거를 발견했다. DNA 분석 결과 그 혈흔은 데이비드 가이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범죄와의 연결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를 제공했다. 이 중대한 증거를 바탕으로 당국은 힐더를 유죄로 판결할 수 있었다. 당시 47세였던 힐더는 재판에서 자신의 약간의 학습 장애와 낮은 IQ 63를 가지고 있었으며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데이비드 가이의 죽음과 관련된 정확한 세부 사항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힐더와 가이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이로 인해 힐더가 갑작스럽게 자제력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힐더는 날카로운 칼로 가이의 가슴을 찔러 즉사하게 만들었으며 이후 가이의 시신을 훼손하고 절단한 혐의를 받았다. 크라운 검찰청 소속 검찰관 스튜어트 엘리콧은 두 사람의 관계 역학은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증인들은 힐더가 데이비드 가이에게 음식과 샤워 시설을 제공했지만 때로는 폭력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며 이들의 관계를 사랑과 증오가 혼재된 복잡한 관계로 묘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힐더는 우월적인 위치에서 친구를 지배하며 자신에게 의존하는 가이를 처벌하는 수단으로 폭력을 행사하곤 했다. 2013년 7월 30일 윈체스터 크라운 법원에서 사건의 모든 세부 사항을 고려한 후 당시 47세였던 데이비드 힐더는 데이비드 가이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그가 살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죽음을 초래한 책임이 있다는 의미였다. 힐더는 최소 1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감옥에서 단 8개월을 보낸 뒤
힐더는 형량을 뒤집고 일반적인 징역형을 받기를 희망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2014년 2월 형사항소법원의 판사들은 그의 형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만약 힐더가 형량의 절반만 복역했어야 했다면 항소는 성공했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 결정은 힐더가 원래 선고된 형량을 계속 복역해야 함을 의미했다. 판사인 로드 저스티스 풀포드는 이 형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힐더가 타인에게 심각한 해를 입힐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힐더가 우울감을 느끼고 분노를 유발하는 사건에 직면할 때마다 극도로 폭력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힐더의 행동에 대한 통찰과 그가 끼칠 잠재적 위험성은 종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판사들은 힐더의 폭력적인 행동을 초래한 상황이 미래에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2013년에 선고받은 지 10년이 지난 지금, 힐더는 2025년 단 2년 후에 출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그의 출소와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지속적으로 경계하고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데이비드 가이의 아버지 마이클은 아들의 죽음 이후 깊은 슬픔과 비통함을 표현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상실을 극복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가장 고통스러운 점은 아들의 시신이 잔혹하게 훼손되었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끔찍한 폭력 행위는 그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고통을 남겼으며 그는 남은 생애 동안 이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햄프셔 경찰의 디텍티브 서퍼린텐던트 딕 피어스는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DNA 증거, 특히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고양이 털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이 데이비드 가이의 가족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하며 그들은 이 비극적인 사건을 극복할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가족들은 견디기 힘든 비극적인 시련에 맞서 싸우고 있었다. 이 사건은 범죄 조사 과정의 복잡한 본질과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은 가족들에게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을 상기시켜준다.